사건이 발생한 건 1977년 4월 20일. 그는 대낮에 커다란 쇠망치로 한꺼번에 무려 4명을 죽였어. 그리고 그냥 사방이 뚫린 야외에서 전혀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없고, 그리고 시신을 은닉하지도 않았고 은닉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 이상한데? 너무 다르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범행 대상이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성 4명을 한꺼번에 죽인 거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러네. 이게 바로 그 궁금해진다. 살인범의 사진이야. 관상 내 보면 알지. 오, 관상 좀 봐줘. 이 사람은 운동을 많이 했어. 야, 77년도에 체격이 이랬으면 굉장히 건장한 사람인데? 아주 탄탄하지? 이름은 박흥숙. 나이는 23세. 어렸네. 그렇지. 이 남자한테는 별명이 있었대.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 차력사? 헐크? 아니야. 이 사진 속 배경이 전라남도 광주의 무등산이야. 그의 별명이 무등산 타잔이었어. 근데 왜 무등산 타잔이냐? 산타기의 명수였대. 표범처럼 뛰어다녔다, 산속을. 괴력의 소유자였다. 검거 후에 이제 압송되면서 경찰이 이렇게 온몸을 포승줄로 묶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포승줄을 이 기압 소리 한 번에 포승줄이 그냥 단번에 끊어졌다. 진짜로? 야수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내가 이제부터 사건이 있던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1977년 4월 20일 그날 아침이야. 이제 막 30살이 된 김 씨는 평소처럼 그냥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의 직장은 광주의 한 구청이야. 그날은 이제 외근이 있어서 김 씨를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구청을 나왔어. 잠시 후 도착한 곳이 무등산 입구. 산 아래 식당에서 막 점심을 먹으면서 선배가 말했어. 야, 이따 산을 타야 하니까 든든히 먹어두라고. 이 점심을 먹은 7명 중에 4명은 이 점심이 마지막 식사가 된 거야. 그 시각 박흥숙은 무등산 중턱 해발 450m에 위치한 덕산골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 450m 위치에 살고 있었대. 아예 산에서 살고 있었어? 가족도 있었어. 아, 가족도 있었네.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에 남동생 둘까지 총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어. 4남 1녀 중에 둘째. 근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님도 안타까운 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났지. 이제 장남이 됐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어. 외할머니까지. 전교 1등을 거의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아, 진짜? 수재였대. 집안 내가 일으킬 거야. 내가 용이 될 거야. 그때부터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해. 오. 아, 진짜로? 근데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어. 가정형편 때문에? 그렇지. 이 수업료 낼 돈이 없어서. 1971년 광주로 온 거야. 박흥숙은 광주에 오자마자 바로 철공소에 취직을 했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도시로 나오니까 뭐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했는데 문제는 이제 집이야. 살집. 살집. 학비도 없는데 광주 시내에 집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들어간 거야. 무등산 덕산골로. 집을 직접 짓기로 해. 그것도 혼자서. 중학생이 가로 세로 3m 정도 되는. 방 한 칸, 부엌 한 개에 집이 한 완성된 거지. 평짜리네. 자, 요거 보여? 그렇지, 그렇지. 움막집. 요게 그냥 전형적인 움막이야.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움막에서 6식구가 같이 살았던 거야. 아휴. 박흥숙은 이 학업에 대해서 전혀 포기를 하지 않았대. 아, 끝까지 공부를. 어떻게든 일으키겠다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어. 이야. 이 박흥숙이 준비한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 사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나 출세하고 장가 잘 가고 우리 그렇지, 가족도 그렇지. 고생 끝나고 국가 정의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켜주는 국가 정의를 세워주고 그렇지, 싶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결심을 했다 그래. 그래서
아예 일도 그만두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했대. 왜 그런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1977년 4월 20일 그날로 돌아가서 박흥숙은 점심을 먹고 며칠 전부터 해온 작업을 시작했어. 집 근처에 땅굴을 파고 있었거든. 산에서. 그 같은 시각 김 씨를 포함한 구청 직원 7명은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고 있었어. 그리고 손에 망치가 들려 있었어. 그 사람들 손에. 왜? 사람들은 이분들을 망치 부대라고 불렀대. 구청 건설과 건축 지도계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흔히 말하는 철거 반원들이. 그러니까. 그 무허가 움막이 덕산골에만 20여 채가 있었다. 아, 많이 있었구나. 박흥숙 가족처럼 시골에서 올라와서 광주 시내에선 살 곳을 못 찾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지. 당장 갈 데 없는 건 정부에서도 잘 아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근데 왜 하필 그날 그 산속 깊숙이 갑자기 철거에 나선 걸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야. 근데 지정이 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방향에 박흥숙의 움막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아휴, 참. 게다가 6개월 뒤 광주에는 이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제58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 그분. 이어 2,4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마스게임 특히 이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헬기 이 시차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주 했대. 헬기를 타서 이제 쭉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가잖아. 가면 이제 고속도로나 산업단지 같은 걸 개발 현장을 보면서 뭐 눈에 거슬리는 게 헬기에서 보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저거. 에이. 그 정도만 해도 밑에 사람들 어떻게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야 저거 없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이 무등산의 움막들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냥. 진짜 난리 났겠지. 그래서 개고장도 보내고 사실 빨리 나가라고 재촉도 했대 이 움막집들에다가. 너무 절박하고 답답하니까 철거 반원들한테 이제 물어봤대. 도대체 오갈 데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라. 뭐? 땅굴 파고 들어가서 밖에서 안 보이게 땅굴 파고 들어가. 그래서 땅굴을 팠구나. 그렇지. 그래서 땅굴을 판 거야. 어느새 망치 부대가 박흥숙의 움막집 앞에 도착해. 공무집행을 시작했어. 당장 집에서 나가시오. 박흥숙은 답답하게 집안의 물건들을 막 꺼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그때. 갑자기 철거 반원 중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불 질러! 불을 지르라고요? 박흥숙은 이제 부탁을 했지. 강국하게. 제발 불은 지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불은 안 돼요. 그러면서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어. 박흥숙에게 그 움막은 집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남은 가족들 그 모두가 한 공간에 있는 걸 꿈꾸면서 60일 동안 지었던 집이 그 움막집이었던 거야. 돌려 앉으면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였대. 이 당시의 이 크기가. 근데 이제 비로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철거 반원이 불은 안 지를 테니까 지붕에서 내려와. 그 말에 박흥숙이 지붕에서 내려왔지. 그리고 이제 철거 반원들은 망치로 막 벽을 헐고 부수기 시작했어. 아, 가슴이 찢어지겠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 사실 불을 지르지 않겠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던 거야. 진짜. 집을 부수기만 하면 또 지을까봐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지. 근데 이때 박흥숙의 어머니가 불타고 있는 집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해.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내 돈! 내 돈? 음악 천장에 현금 30만 원이 있었던 거야 당시. 아이고 그때 3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시내에서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고 다 이렇게 한 푼 한 푼 아껴둔 돈이 그 천장에 있었는데 철거 반원들은 위험하니까 어머니를 밀쳐서 막았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셨어. 이 음악이 전부 불에 타버렸지. 아무것도 안 남게 된 거야.
박흥숙은 괴로웠지만 참았대. 여동생이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오히려 동생을 달랬대. 철거반원들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욕할 거 없어. 아 진짜? 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우리 같은 서민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야. 철거반원들한테 또 한 번 사정을 했어. 제발 다른 집들은 불 지르지 마세요. 진짜? 여긴 환자들이 많아요. 당장 갈 데가 없는 분들이니까 제발 불만큼은 지르지 말아주세요. 네? 얼마 후 계곡 위쪽 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불길한 마음에 박흥숙이 그쪽으로 가봤어. 달려갔어. 아까 자기가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 아픈 노인들이 사는 운막까지 불타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박흥숙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해. 이제 오빠가 그렇게 하는 모습도 처음 봤었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본 거지. 뛰어 올라가면서 왜 세상에 우리를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개돼지만도 못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냐?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거냐? 누가 불길을 하고 있어? 누가 불질을 하고 있어? 근데 박흥숙이 얼마나 흥분해서 날뛰는지 잡을 수가 없어. 오히려 박흥숙이 철거반원들 5명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가지고 제압해버렸어. 5대1이었는데. 그리고 끈으로 묶기 시작했어. 이 철거반원들을. 5명을. 불 지르라고 시킨 사람 누구야? 어? 불 지른 거 사과해. 광주시장이 시킨 거야? 그 말을 들은 철거반원들도 점점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법대로 하는 건데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그렇게 박흥숙과 철거반원들은 걷잡을 수 없는 흥분 상태에 휩싸였어. 그리고는 얼마 뒤에 극도로 흥분한 박흥숙이 결국 망치를 휘둘러서 4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1명은 겨우 살아남았어. 자, 먼저 박흥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운막이 불탔을 때도 참았던 애야. 진짜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어졌던 건 노인의 운막을 그러니까. 불태웠을 때란 말이야. 가축도 우리에 있고 동물들도 동물원에 들어가서 사료도 먹고 추우면 또 뭐라도 덮어주는 건데. 우리가 개 돼지만도 못하냐 소리칠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 그렇지. 그날 죽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구청에서 고용한 박봉의 일용직이었어. 아, 그 사람들도 그럼 공무원은 아니었고. 이제 결국 그 피해자분들도 이날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등산에 오르게 된 거야. 근데 이전에도 뭐 철거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 번도 불을 지른 적은 없었대. 그러니까 왜 불까지 질렀을까? 상부의 짓이었어. 그래서 철거반원들은 그날만큼은 봐주고 싶어도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휴 진짜 서로 피해자다. 서로.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지역 신문사에 시청 간부들이 막 몰려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대. 기사에 절대 이 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랬대. 자기네들도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 박흥숙은 무당권에서도 가장 뛰어나 국거리를 10여 개를 몽땅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수입이 많고 그동안 전략하여 광주 시내에다 집을 3채나 샀다. 기자들이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그렇지. 명백한 요즘 말로 치면 가짜 뉴스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무등산 타잔도 언론에서 직접 붙인 별명인 거고. 박흥숙을 괴력의 소유자로 과장해서 묘사를 하고 그래야 살인마처럼 보인다. 그렇지. 사이비 종교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지. 윗선에서는, 저 위에서는 두려웠던 거지. 이 사건의 진상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아마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강제로 철거해야 되는 운막집이며 판잣집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았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서울 주택에
무려 32%나 됐어. 어마어마하다. 많지.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이런 판잣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야. 부동산 관풍이 서울 전역에 불기 시작한 거야. 그래, 아파트를 짓자. 어디에?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 그게 바로 판자촌과 빈민촌이었던 거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아니겠니? 일단 도시 경관이 미화되고 그리고 아파트 지어서 돈도 벌고 강제로 내쫓는 거지.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쫓아야 빨리 공사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원된 게 뭐다? 철거 용역 깡패. 어느 날 그것마저 철거를 해버렸어. 왜 그랬을까? 그 옆으로 성화 봉송주자들이 지나가기로 돼 있었거든. TV 중계 화면에 잠깐이라도 잡힐까 봐. 타는 막루도 지친 농부도 취한 슬픔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대피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 그럼 왜 뗐어? 니는 남들 돈 벌 때 뭐 했어? 뭐 니들 뭐 가난하네? 그 얘기였어. 지난 이후 박흥숙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경찰에 자수했어. 범행도 순순히 인정했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그 죄값을 뭐 조금이라도 덜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해. 박흥숙에게 살인 및 살인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했어. 오늘 우리가 이제 박흥숙 사건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박흥숙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동정하기 위해서 이런 게 목적이 아니야. 박흥숙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정당화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살인자가 맞아. 하지만 그 참극이 벌어졌던 그날 그가 분노해서 외쳤던 말, 박흥숙의 최후 진술서가 있어. 저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저의 울분 때문에 아깝게 희생돼 버린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 나의 죄는 죽어 마땅하리다. 방 한 칸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남의 집 변소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집 처마 밑을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나의 고충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리라. 나는 돼지 움막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범죄와 전쟁을 선포. 전국구 조폭시대. 핏빛으로 물들였던 가장 잔인했던 범죄로 꼽히는 그 양아치 새끼가 인상을 써. 어디 한번 찔러봐 이 새끼야. 비밀을 모두 밝혔대. 아 이거 진짜 편지? 와,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